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ok시듐증과 내부기생충 대응 방안 교육을 맡은 한국엘랑코 동물약품 임창환 기술지원 수의사입니다. 사육 형태에 따라서 결안에 1번, 2번, 3번, 4번이라는 기호를 적게 되어 있거든요. 케이지 사육에 있어서 그런 형태가 4번이거든요. 그 기존 케이지. 그다음에 3번은 개선된 케이지. 그다음에 2번은 평사. 1번은 방사라고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그 시골에서 뒤뜰에 기르던 그런 형태로 많이 바뀌었는데, 평사에서 기르던 그런 산란개군들에서 kok시듐증과 그런 내부기생충이 발생하는 빈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kok시듐증과 내부기생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ok시듐증은 그 아이메리아라고 부르거든요. 아이메리아에 의해서 발생하는 원충성 질병입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400종 이상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형태와 병원성이 다르고요. 이 원충은 이 동물에만 나온다. 그래서 숙주 특이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개의 숙주, 즉 우리가 닭에 하나만 걸리는 게 아니라요. 2개 내지 3개 복합 감염이 되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숙주가 없습니다. 바로 먹어서 이제 장관 내에서 문제가 되니까 중간 숙주가 없고요. 잠복기가 한 7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되게 빠르죠. 한 번 먹고 7일에 걸려서 이제 배출이 되는데, 이게 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최소한 2번 내지 3번의 그런 사이클을 회전을 해야 문제가 됩니다. 주로 이제 장 쪽에서, 장관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항성이 매우 강합니다. 저항성 강하기 때문에 거의 한 2년 정도 야외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감수성 동물이 여기 첫 번째 동물, 우리 저희 병아리죠. 여기에 보면은 아이메리아, 아세르브리나부터 브루네틴, 막시마, 마이티스, 네카트릭스, 테넬라 정도가 있고요. 특히나 또 축산 경제 동물에서 보면은 소 같은 경우에도 아이메리아이지만 아발라바네시스, 보비스 이렇게 돼 있고요. 돼지 같은 경우는 이소소프라 수이스라는 그런 감염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에서 걸리는 kok시듐 원충이 닭으로 이렇게 감염되는 경우는 없죠. 각각의 동물에 걸리는 kok시듐은 각각 다르다. 최근 들어 그 중추가 이제 평사에서 기르다가 케이지로 이동했을 때 그 밑에 사진과 같이 혈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일령에서의 나오는 그런 질병으로 알고 있었는데, 중추가 케이지를 이동하고 나서 한 10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원충은 매우 저항성이 강합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최대 2년까지도 생존이 가능하고요. 이게 소독제로는 제거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차피 그 바닥에 그 원충이 있기 때문에 바닥 청소를 잘하는 세척이 제일 중요하고요. 원충을 옮겨서 감염시키는 인자는 새가 있고요. 곤충으로는 거의 파리죠. 그다음에 농장 사장님들이 움직이는 그 장화에 분변을 묻혀가지고 옆동으로 이동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우리 농장에서는 없었는데 왜 걸리냐? 다른 농장에서 들어오는 사료차라든지 아니면은 중추를 이동시킬 때, 차량을 이용할 때 그런 기계적인 문제점으로 인해서 우리 농장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요인, 스트레스 요인 같은 경우에는 감보로라는 그 질병이 발생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kok시듐증이 다발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내 항kok시듐제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육계에서는 아이노포 항kok시듐제를 많이 씀으로써 예방을 하고 있는데, 산란계에서는 거의 쓰지를 않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개군 관리 같은 경우에는 밀사를 하거나 그랬을 때 면역력이 떨어짐으로써 발생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전에 우리가 이제 우리 농장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리 청소를 잘하고 소독을 잘한다고 해도 어딘가에는 밑에는 남아있게 되죠. 그랬을 때 다음번 입추나 육성을 할 때 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koksidum의 그 아이메리아라는 그런 생활사를 보면은 제일 밑에 보면은 동그랗게 된 그게 오오시스트라고 부르거든요. 그 원충 알이라고 볼 수도 있죠. 원충이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감염 능력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감염 능력을 형성할 때는 적절한 온도, 그다음에 적당한 습도가 있어야 이 감염능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닥이 아주 이 감염능 형성할 때 아주 좋게 된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닭이 쪼아 먹게 되는 거죠. 분변에 있거나 바닥에 있을 때 쪼아 먹게 되면 그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장관 내강입니다. 그래서 오시스트가 이제 두 번의 무성생식과 한 번의 유성생식을 거쳐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분변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산술적으로 이게 하나가 만약 들어갔을 때 뭐 1000개가 나올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다면 그 한 사이클이 아까 7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섭취하게 된다면 하나가 아니라 1000개, 한 분변에 1000개가 들어있는 거죠. 아주 작으니까요. 그런 게 이제 계속 장관에서 생식을 할 때 장관 내강을 뚫고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장 쪽에서의 문제점이 나오고요. 증체도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폐사까지 나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koksidum이 이제 장관 내강에서 증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사진과 보시는 바와 같이 장 육모에서 뚫고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장 육모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클로스트리움 퍼프린젠스라고 하는 그 괴사성 장염 원인균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koksidum증으로 인해서 장관 내강이 상처를 입고 그 사이에 괴사성 장염 원인균이 증식을 함으로써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질병으로 인해서 다른 질병이 또 같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 아이메리아와 장내 출혈 병변을 한번 보시게 되겠는데요. 장을 보게 되면은 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괴사성 장염하고는 좀 다르죠. 장을 바늘로 콕콕 찌른 듯이 그 부위만 이렇게 출혈이 있는데 괴사성 장염은 전체가 다 붉게 출혈이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원충별로 그 분포, 즉 증식하는 데가 좀 다르죠. 그래서 주로 국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5종의 그 아이메리아가 봤을 때 아이메리아 아세브리나 같은 경우는 12지장 위치에서 발생을 잘 하고요. 아이메리아 테넬라 같은 경우는 한 쌍의 맹장 쪽에서 발생합니다. 특히나 맹장 쪽은 총배설관과 가까워서 이제 금방 분변이 배출되는데 이 배출될 때 이 출혈이 쉽게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테넬라에서는 이 출혈이 많이 발생하면서 폐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농장에서 갑자기 이제 놀라는 게 많죠. 그래서 이 질병 같은 경우에는 발견이 좀 쉽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이메리아 브루네티나 막시마, 네카트릭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특히나 막시마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소장이나 대장 그 중간 부위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게 나오게 되면 아까 장 육모랑 연관된 그 괴사성 장염이 요때 잘 나오게 됩니다. 특히나 막시마 같은 경우가 괴사성 장염을 잘 일으킬 수 있는 기저를 만들게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아이메리아 네카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 종계 쪽에서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주로 발생하는 거는 국내에서는 아이메리아 아스레브리나 아이메리아 테넬라가 산란계 쪽에서는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병변을 한번 보시면 조금 많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뭐 스코어 1, 2, 3, 4가 있는데 4가 심한 상태로 보게 됩니다. 주로 아세라브리나는 이제 출혈점보다는 그 하얀색 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갔을 때도 출혈보다는 그렇게 하얀색 반점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세라브리나 같은 경우에는 폐사까지는 일으키지는 않고요.
주로 이제 십이지장 쪽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닭의 증체 같은 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잘 자라진 않죠. 막시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장이나 대장 그 중간 부위에서 나오게 되니까 괴사성 장염과 원인이 있고요. 이것도 심해지면은 출혈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네카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스코어 3을 한번 보세요. 스코어 3 같은 경우에는 소금과 후추, 소금은 하얗죠. 하얗게 돼 있는 것도 있고 후추는 또 검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게 혼재돼 있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4까지 갔을 때는 뭐 이것도 출혈이 많고 폐사도 많이 나오게 되죠. 지금 뭐 사진에는 안 보여줬지만 테넬라 같은 경우 농장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어요. 맹장에서 출혈이 엄청 심합니다. 혈변이 나오고 그다음에 폐사까지 나오게 되니까 아마 주로 농장에서 보시는 거는 테넬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닭의 병원성 차이를 보시면은 이제 계속 설명을 해왔지만은 발병률, 즉 이완율은 높은 거는 폐사율은 낮고요. 근데 여기서는 뭐 이완율도 높고 폐사율도 높은 거는 네카트릭스하고 테넬라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카트릭스는 종계 쪽에서 좀 발생이 많고요. 테넬라는 뭐 육계, 산란계, 종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사율 많은 거, 테넬라가 요 국내에서는 좀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 예방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이제 치료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방 프로그램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항콕심제를 투여하게 되는 거죠. 근데 1령을 저희가 이제 3주령으로부터 시작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이클은 한 7일이 걸리기 때문에 한 번의 사이클 가지고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최소한 2번 내지 3번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그럼 7일 곱하기 2번, 27은 14일, 3번 곱하면 37은 21일. 그러니까 3주령 가까이 가야 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이제 항콕심제를 투여를 하게 됩니다. 중추가 이동해서 한 10일이 지났을 때 갑자기 혈변이 나오면서 폐사가 나오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경우 없었지만 요즘에는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도 중추 이동하고 나서도 콕시디움증을 한번 잘 살펴보실 수 있고요. 콕시디움 백신이라는 게 이제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근데 콕시디움 백신에 아까 말씀드린 원충이 3개, 4개, 5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교차 면역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콕시디움 원충이 많이 들어있는 것, 종류별로 들어있는 게 어떻게 보면 방어가 더 넓다는 거죠. 콕시디움 종류가 많다는 거는 가격은 좀 비싸겠죠. 그래서 콕시디움 백신을 부화장에서도 분무 백신을 하고 그 다음에 추하고 나서 초이사료 위에다가 잘 뿌려가지고 먹게 만들어서 백신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콕시디움 백신 하고 나서 열흘이나 11일 지난 다음에 항콕시디움제를 투여하는 방법이 주로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쓰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우리 농장에서 발병 위험 시기를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그 톨투라주리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톨투라주릴이 있거든요. 항콕시디움제가 주로 이제 시판되고 있는 게 톨투라주릴, 그 다음에 디클라주릴, 암프룰륨 이 3가지가 있습니다. 톨투라주릴은 휴약기간이 오리지널 제품은 14일이고요. 그 다음에 제네릭 제품은 16일이거든요. 디클라주릴은 5일입니다. 그 다음에 암프룰륨은 하루짜리죠. 그래서 주로 6개에서는 휴약기간 문제로 인해서 디클라주릴과 암프룰륨을 쓰시고요. 톨투라주릴은 14일이나 16일이 돼 있기 때문에 산란계에서 쓰시는 경우가 추천을 드리죠. 산란계라고 하지만 중추죠. 근데 이 톨투라주릴을 쓰실 때는 48시간 연속으로 톤당 1리터 비율로 투여를 해야 됩니다. 점등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다 보면 이 48시간을 연속으로 투여를 못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실제로는 8시간씩 3일을 투여하는 방법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5일 후에 다시 24시간을 투여하는 게 필요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생활사가 있잖아요. 7일이 있는데 중간에 우리가 약을 투여하고 나서
그 원충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는 거는 분변으로 나가게 되면 그 약에 노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5일 있다가 그 약을 다시 재투여를 하게 되면 남아있는 것까지 다 깨끗하게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톨투라주리를 48시간 연속으로 투여하고 난 다음에 5일 후에 다시 한번 재투여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로 이제 농장에서 이 프로그램대로 안 하다 보니까 나는 약을 썼는데 나아지는 기미가 있다가 다시 재발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회충과 맹장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내부 기생충이고요. 위쪽 사진은 회충이고 거의 5cm 가까이 이상이 되고요. 그 밑에 맹장에서의 분변에 보면은 약간 실성같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 1cm 미만의 그런 게 이제 맹장충이 되겠죠. 감염의 정도는 어차피 보면은 많이 먹으면 쉽게 발생이 되고요. 케이지보다는 어차피 그 평사에서 사육하는 1, 2번 사육 형태에서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분변에서의 흡수를 함으로써 이 속장에서 계속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한 30일 동안 성장하게 됩니다. 부검 사진도 보시면 12지장 위쪽에서 이런 성충들이 아주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50일령 전후에 구충제를 투여하고 케이지 사육 개구는 4개월, 그 다음에 평사 사육은 3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인 구충을 실시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맹장충, 맹장에 성충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맹장 안에 가운데 사진은 하얗게 걸락석 삼층물이 꽉 차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간이거든요. 간에 저희가 배울 때 이제 국화꽃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맹장에 있는 흑두병이라고 하거든요. 이 히스토모나스의 원충입니다. 이것도 맹장충이라고 하지만, 근데 이게 어차피 그 오염된 분변이나 그 자릿기 통해서 있는데, 특별히 이 히스토모나스 원충이 그 중간 숙주가 지렁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렁이를 닭이 잘 쪼아 먹겠죠. 그걸 먹고 나서 히스토모나스 원충이 이제 증식을 하게 되니까 맹장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회충과 달리 갑자기 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도 저렇게 되면 못 버티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회충과 맹장충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까 저희도 좀 말씀드렸지만 3개월, 4개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배설물에 있는 그 충남수에 대해서 많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하겠지만, 우리가 구충을 함으로써 그 충남수를 줄이면 그 정기적으로 투여하는 그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전략적으로 저희가 구충 프로그램은 처음에 입식을 해가지고 이제 평사 사육을 하실 때 55일 정도에 한 번씩 다 구충제를 투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케이지를 이동하면은 그때 한 번을 주시면은 거의 4개월마다 주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 다음에 평사는 3개월마다 하시게 되겠지만, 여기서도 1년에 2번 정도만 하시면 그 구충에 대해서는 예방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친환경 농장을 하다 보면 휴약기간 문제가 가장 큰 이슈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충제로서 많이 쓰는 피페라진이라든지 레바미솔, 페반텔 성분들이 휴약기간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페라진은 5일, 레바미솔은 12일, 그다음 페반텔은 이 휴약기간이 조금 다르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투약 후 24시간 내 도살 금지라고 되어 있어서 산란 중에서는 페반텔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케이지나 평사에서는 산란하기 전에는 피페라진 레바미솔을 권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 보면은 혹시듬증이나 내부 기생충인 회충과 맹장충은 어차피 바닥에서 다시 재흡식을 하기 때문에 바닥 청소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장 사장님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분별 관찰을 잘 하셔야겠죠.
뭐 폐사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요. 분변을 잘 관찰해서 무슨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항콕심제를 써야겠죠. 근데 항콕심제 아까도 계속 강조를 했지만 다른 약제와 다르게 48시간 연속 쓰게끔 돼 있으니까 그거를 맞게 하고요. 구충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쓰실 때는 그 전문적인 그 양계 수의사와 좀 상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축 전염병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축 방역과 개인 위생관리,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